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2장 소득 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중에서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되겠죠? 여러분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해야 될까요? 그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현실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 이견이 없어요.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 이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공리주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리주의. 이렇게요. 자, 공리주의는 전통적인 후생 경작에 따르면 사회 후생은 구성원들의 효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웰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용 이렇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U1, U2, UN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효용이 되는 것이죠. 자,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이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19세기 공리주의적인 사회 철학자와 관련이 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자, UI 중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 사람들의 효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합니다. 결국 그래서 공리주의의 사회후생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걸 다 더하면 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n번째까지 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하면 전체 효용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개개인들의 효용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메이션 하는 거죠. 효용의 합이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효용의 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두 명만 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더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하행하는 직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320페이지 볼게요. 다음에 몇 가지 가정과 결부가 되면 상당히 강력한 재분배에 대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자, 우선 몇 가지 가정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정. 네, 우선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개인들은 오직 그들의 소득에만 의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효용은 뭐에 의존합니까?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 의존한다.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정이 되고요. 세 번째.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요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해서 n번째 사람까지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완전한 평등이 완전하게 평등되는 상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동일 달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를 밑에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거기 보니까 폴이 있습니다. 폴의 한계 효용은 체감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계 효용 폴 이렇게 있고 수평축에는 폴의 소득이야. Y라고 쓸까요? 폴의 소득. 자, 여기는 폴에 대한 한계 효용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피터가 있습니다. 피터요. 피터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피터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 피터. 네, 이렇게 있고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이렇게 우아형하게 그렸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피터의 소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A점이라 할게. A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만약에 이걸 전체 소득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냥 가상적으로. 자, 지금 둘이 논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폴의 소득이 이만큼 있다 할게. 폴이 이만큼. 폴의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 이렇게 있다 하고요. 오케이. 피터의 소득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피터는 800만 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A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1페이지 가볼게요. 사회 전체 후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 면적 기억하실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살짝 봐보세요. 두껍게 한번 봅시다. 아니, 폴의 한계 효용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폴의 한계 효용이 이거니까 폴의 총 효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폴의 총 효용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피터의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피터의 총 효용은 이거야.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요. 이걸 다 더하는 게 피터의 한계 효용을 다 더하는 총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A점에서 거기 나와 있는 B점으로 재분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B점으로 재분배를 했어. 이렇게. 오케이. 자, 지금 소득이 불평등한 상태야. A점에 있었는데 이렇게 B점으로 가게 됩니다. B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폴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200에서 이렇게 할게요. Y 폴 그리고 Y 피터 이렇게 소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폴이 200이고 피터가 800인데요. 이렇게 재분배를 해가지고 B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B점에서는 폴이 만약에 300일 할게. 이게 300일 합시다. 지저분하니까 그림엔 표현 안 하고요. 피터가 70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뭐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효용이 폴이 증가하잖아. 얼만큼 증가? 이만큼 증가한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 영역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A라 그러고 대문자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B라고 그럴게요. 요거 취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분배했을 때 폴의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A 플러스 B만큼 이게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피터는 효용이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B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아니 이게 더 크다고. 그래서 이렇게 재분배를 하게 되면 총 효용의 증가 크기가 감소 크기보다 커.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냥 재밌게 색깔을 칠하려고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3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후생의 합 전체로 보면은 예, 이만큼. 그래서 이게 계속 더 요 삼각형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하고 비슷해. 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C라고 할게, E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되면은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그때 사회 전체 후생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B점에서도 아직 파레토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점이 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더 이상 후생이 증가할 수 없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점의 특성은 바로 어떤 특성입니까? 예, 한계 효용이 둘이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폴의 한계 효용과 피터의 한계 효용이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후생의 합이 결과적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만큼 증가하게 되고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자,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득이 불평등한 이상 한계 효용이 다르게 되면 저소득자에게서 고소득자로 재분배했을 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효용함수가 둘이 똑같으면 두 사람의 소득 자체도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는 게 바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적인 시사점이 다음 단락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결론이 도출하게 되는 가정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가정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1을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 개인들이 모두 동일한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지 판별해내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뭐 첫 번째 사람의 효용과 두 번째 사람의 효용과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니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선호가 같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감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의 소비로부터 동일한 만족을 얻고 있는지 판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1의 가정은 다음에 두 가지 점에서 근데 정당화될 수가 있대요. 거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람들이 동일한 소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얻는지는 좀 이렇게 증명해서 밝혀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증명은 똑같다는 게 어려우나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 옆에 설명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몸무게, 키와 같은 관측 가능한 특성에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들의 효용 함수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 이런 게 다 비슷하다면 그래 뭐 선호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비슷하지 않을까? 또 노벨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관조해 봄으로써 내가 어떤가 역지사지 비슷한 거지 남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나랑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적인 측면을 지향하는 경제학 입장에서는 뭔가 깔끔하진 않지만 개인 간의 체계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한 비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다음 둘째. 거기 보니까 이 두 번째로 봤을 때 이게 심리적 가정은 아니라는 거야.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윤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다음 줄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개인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를지라도 마치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는 다를지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윤리적인 가정을 상정해서 에이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가시겠죠? 네. 자,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주장은 가정 1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이 잘 되진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효용함수가 똑같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갖고는 나를 납득시키기 힘든데 뭐 저자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정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옹호는 그냥 뭐 엄격하진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시죠. 이런 겁니다. 자, 가정일에 대한 반론보다 좀 더 기술적이지만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반론이 가정이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떠한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한계 효용의 감소, 한계 효용이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게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화, 사과나 이런 거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체감은 인정. 그렇잖아. 여러분 사과만 계속 먹어봐. 그럼 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득은 좀 아니라는 거야. 소득은 돈이잖아.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 소득 가지고 내가 사과를 먹어. 근데 사과가 질려. 그럼 이 소득에는 뭐야? X제, Y제, Z제 등 다양한 재화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가 재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제가 만약에 내가 X제가 질리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면 Y제로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 Y제가 질릴 것 같으면 Z제로 넘어가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재화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322페이지 두 번째 줄 한계 효용은 일정하다 곡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계 효용이 수평이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폴이 있고 한계 효용이 수평이야. 또 피터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 수평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분배 상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갔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증가했는데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쌤쌤이지 쌤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효용의 합은 소득 분포와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맞아요. 재분배해봤자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사회 형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가정 3 볼게요. 가정 3. 자, 가정 3은요. 사회 소득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거기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소득 전체 총량이 사람들의 소득을 다 합하는 거야. 근데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총량이.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소득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데 그래서 파이의 크기는 빈대떡? 아무튼 파이는 크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들의 효용이 소득뿐만 아니라 여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어떻게 하는가? 자, 다음 줄에 볼게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법제화된 조세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근로 결정을 변화시키고 총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재분배를 했잖아. 재분배를 하다 보니까 재분배를 하면서 여러분 재분배 방식이 뭐야? 보조금을 주거나 이 보조금을 받으면 나태해질 수 있겠죠. 텍스를 부과하니까 또 일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분배를 하면서 거기 보시면 하면서 일을 하거나 말거나 여가의 선택, 근로와 여가에 대한 선택이 있는데 여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케이. 영향을 주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이 파이가 이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 감소 가능하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재분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이거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소득 감소라는 코스트가 발생하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 보니까 뭐 사회적 후생 손실 같이 파이가 작아지는 게 크다 작다 뭐 아직 지금 뭐 연구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리주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최소 극대화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공리주의 얘기 나와 있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 롤즈 방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건데요. 그 사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 이렇게 해서 U1, U2, 점점점 UN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323페이지 가볼게요. 사회후생은 가장 낮은 후생을 가진 개인의 효용 수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소라는 게 가장 가난한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 사회 전체를 사회 후생을 우리가 대표한다. 요거로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 극대화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max, mi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동등한 분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제외하고는 소득 재분배가 완전히 통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좀 뭔가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유한 자 피터가 좀 부자야. 피터가 부자입니다. 얘 이름은 피터. 이렇게. 피터가 부유한 사람인데, 자, 폴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폴을 고용하고 있어요. 폴이 이제 고용자가 됩니다. 고용자. 고용된 사람, 근로자라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폴을 고용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회를 상정합니다. 얘가 여기 취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고용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피터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럴게. 피터 부유하네. 정부가 텍스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텍스를 부과한다 할게요.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폴에게 분배한다 할게요. 그래서 부과해서 돈을 걷었지. 그래서 돈을 걷어서 일부 폴에게 재분배하게 됩니다. 재분배 이렇게 하게 돼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지울까 오히려 화살표 지울게요. 정부가 피터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폴, 가난한 상황에 있으면 폴에게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피터가 세금 내 하다 보니까 해고하는 거 해고. 그래서 원래 피터가 폴에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야, 야, 해고. 이렇게 해서 고용을 취소한다고 할게. 해고. 이렇게. 그 피터는 이 텍스라는 부과를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피터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우리 그냥 나 사업 안 할래, 접을래 이렇게 돼버리면 폴 입장에서는 거기 볼게요. 만약에 피터한테 받았던 돈이 만약에 500만 원이었다 할게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분배를 통해서 100만 원을 재분배하게 되면 폴 입장에서 뭐야? 일자리가 날아가서 500을 벌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니까 주긴 하지만 100만 원 받으면 뭐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생산을 줄이고 폴을 해고하게 됨으로써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이 피터에게 고용 시 받았던 소득보다 낮게 되면 아니 이거는 뭐야? 폴이 더 가난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재분배는 어떻게 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떨어뜨립니다. 감소시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최소 극대화 기준이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롤즈, 그래서 롤즈라고 나와 있죠. 롤즈의 이러한 기준이 윤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롤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롤즈. 자, 원초적 상태라고 나와 있죠. 오리지널 포지션. 아니,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세우고 하는데 이게 원초적인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떤 룰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야. 뭐 축구 경기를 할 때 뭐 11명이 뛰던 직사각형 같이 생긴 데서 할지 원에서 할지 뭔가 알 수가 없어. 그럼 불안하잖아.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봐. 근데 어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날지 뭐 이걸 잘 모를 수 있잖아. 눈 떠봤더니 아빠가 미국 대통령이야. 트럼프야. 이럴 수 있고. 눈 떠봤더니 또 대통령인 것 같긴 한데 아빠가 김정은이야. 뭐 이럴 수 있고. 아무튼 다 좋은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눈 떠봤더니 아니 이게 뭐 집안이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적인 후생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나쁜 약간 느낌 자체가 위험을 기피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가장 최악의 상태를 좋게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줄 내려가시면 최악의 결과에 대한 네, 보험이라는 말을 쓰네. 보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롤즈의 최소 극대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이 소득 분배 최하위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지. 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언제 사고 나서 다치게 될 수 있고 언제 불이 나게 될 수 있고 그 위험에 직면하잖아. 뭐 그런 측면에서 언제 빈곤이라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뭐 롤즈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자들은 또 뭐 최소 극대화 기준의 함의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펠트스타인 같은 유명한 사람은 가장 불운한 사람의 효용을 조금 상승시키고 아주 부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자. 가장 어려운 사람의 효용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 기준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파레토 효율적인 소득 분배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데 아니 파레토 효율적인 소득 분배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하나는 324페이지가 보시면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할게요. 아니 소득 분배를 했는데 소득 분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뭔가 공평성을 높이는 거니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소득 분배가 오히려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야. 이타적.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그러니까 이타적인 고소득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좀 약간 이타적이어 가지고 세금으로 이렇게 재분배를 해서 뺏었는데 오히려 더 해피한 거야.
이거 어디다 쓰려고 뺏어가시죠, 정부님? 아, 이거요? 저소득층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 예, 좋은 일에 쓰시는군요.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아니, 이게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일종의 외부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외부성. 이 외부성은 이로운 외부성이지. 그래서 이제 공공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분배가 일종의 공공재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거기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아니, 사회가 불안하고 노숙자, 빈곤층이 많아지면, 부유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장벽을 쌓고 담벼락을 높이 쌓고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외부성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이 외부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그럼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신의 이익을 쫓는 이기적 동기가 소득 재분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기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린 이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기적인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이거일지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험에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신도 가난해질지 모른다 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보험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는 거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마련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17세기 토마스 홉스서부터 얘기했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자선에만 맡겨서는 곤란하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 영국의 국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음 사회 안정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러한 견해 말고요. 자, 325페이지 가볼게요. 비개인주의적인 견해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전부 다 개개인들의 무슨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 비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개인의 효용감을 떠나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몇몇 특별한 재화들만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화 평등주의다. 이렇게요. 평등주의다. 이렇게요. 자, 몇몇 재화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대부분 전시에는 필수적인 식료품의 소비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주로 필수재 이런 거 있잖아. 필수품, 필수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수적인 식료품의 소비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아니요, 투표권 이런 것도 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또 밑에 재화평등주의와 유사한 명제가 전통적인 주장과 합리화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헨리가 캐서린의 효용 수준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할게요. 그럼 헨리의 효용은 자기가 소비하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효용이 자기가 소비하는 거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캐서린이 자기 자녀일 수 있어. 자녀가 건강하게 맛있게 밥을 먹는다. 부모 입장에서도 기뻐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소비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비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약간 외부성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서린의 음식 소비가 외부성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재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재화 평등주의에 입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보시면 기타 재분배와 관련한 고려사항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그냥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내용만 볼게요. 첫 번째, 과정 대 결과. 그렇지.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 과정도 좀 뭔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결과만 공평해서 소득 재분배가 비슷하게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당연히 재분배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소득 결정 과정이나 재분배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 창출 과정과 소득의 과정과 또는 재분배 과정과 재분배 과정, 그거 뭐 다 알겠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 거기 보시면은 공정한 소득 분배 그 과정을 중시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성 요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네, 이해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소득 분배는 소득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미국에서 균등한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분배가 되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결과보다는. 자,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학자는요. 거기 보시면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라는 학자가 이걸 또 강조하게 됩니다. 노직은 소득 분배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자, 사회 자체란 분할한 소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회는요. 뭔가 나눌 게 애시당초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소득을 재분배? 야, 이게 뭐야? 네가 뭐가 있었는데 뭘 재분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직 사람만이 소득을 벌 수 있으며 그래서 정부의 재분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자산의 보유, 분배가 부적절했다는 사유. 그러니까 소득의 여기 창출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부적절,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 사회가 정부가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재분배하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 출발 자체부터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동성을 강조합니다. 이동성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충분한 사회 이동성이 있을 때 소득 재분배는 더 이상 관심이 아니다. 아니, 이동성이 충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거나 그만둬. 근데 그게 빈곤이라는 막바지에 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굳이 재분배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줄, 세 줄 내려가 볼까요? 최하위 계층이 매우 가난할지라도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면 소득 분배가 사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뭐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세대 간의 소득의 이동성, 세대 내의 소득의 이동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패에 관련해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소득의 불평등이 법적, 정치적인 측면, 규제 제도의 총체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고요. 그 사유재산권이 거기 보시면은 확립이 되어 있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융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이 나한테 떨어져야지 사람들은 재산권이 나한테 소유가 귀속돼야지 뭔가 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부패해서 내가 재산을 형성했는데 다 뺏길 것 같아. 그럼 누가 투자합니까? 그쵸?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도 투자와 성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를 통해서 보니까 소수의 부자가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사법부와 정치인의 부패를 처벌받지 않고 재산을 강탈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와 경제적 번영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과 부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패가 높아서 불평등이 심해지는지 불평등이 심해지면 또 거기에 부패가 생기는지 아무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살펴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지출의 귀착 효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